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천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업한 첫랩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랩이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 간단히 해드릴게요. 이 첫랩은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것이 한 2000년 9월이었고요. 제가 이제 9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교수로서 학교 내에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 11월 경에 저희가 첫랩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단계의 투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들 A, B, C라고 보통 부르는 이런 기관 투자를 받았고 2019년에 12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년 정도 제가 회사를 했었고 또 20년 정도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가 이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이에요. 교수가 과연 교육과 연구 이런 것들만 하면 되지 꼭 창업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의 그 역할을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먼저 교육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대학과 이제 중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대학 교수님들은 대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해서 그것들 이제 교육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분야가 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다양한 방향으로 봉사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창업이라는 것도 이런 그 사회에 봉사하는 아주 큰 그런 그 부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 교원 창업을 했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기초 학문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 디스커버리는 뭔가 새로 우리가 어떤 자연의 신비를 찾는다든지 어떤 뭐 물리학적인 또 화학적인 뭐 생물학적인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디스커버리 연구이죠. 흔히 우리가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초과학을 연구하게 되면은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논문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사회에 기여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측면에서 또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인벤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인벤션은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특허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기초연구에서 예를 들어서 세포가 분열하는 원리를 이렇게 연구하게 되면 기초연구가 돼요. 그런데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했는데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면은 세포가 무한정 증식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암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치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블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항암제를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특허를 내고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제가 될 만한 거를 우리가 찾아서 특허를 냈는데 자, 이거를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파는 진짜 항암제로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추가적인 상업화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보통 10년에 뭐 돈도 수조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업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초 연구를 하지만 이 기초 연구들이 상업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별로 어떤 R&D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대학은 주로 기초 연구 또 프로블럼 솔빙, 인벤션 단계까지 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은 이 상업화 단계는 주로 기업이 맡아서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대학의 이런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커머셜라이제이션까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벤션까지는 이루어져야 되고 대학에서,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기업에다가 그 발명을 특허를 주고 이제 기업에서 그거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때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걸 하지 않고 직접 이 대학 교수나 또는 대학의 구성원이 창업을 통해서 커머셜라이제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이 첫랩이 갖고 있던 기술들은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좀 힘든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업이라는 또 과정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연구했고, 그다음에 또 발명되었고, 상용화 단계까지 제가 직접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학의 여러 연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상용화까지 잘 갈 수 있는가, 이것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방식을 잘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최근에 여러 그 현대 대학들이 안고 있는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이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역시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고용입니다. 특히 이 기술 기업을 창업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학력의 그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이제 직장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네이처지에 2015년에 발표된 그 통계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의 교수 자리는 줄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박사를 받는 인력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바이오 분야의 박사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많은 박사들이 박사 또 석사들이 이 학위를 받고 나서 직장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대학 교수를 이제 보통 선호하게 되는데 대학 교수라는 것이 점점 줄고 있고, 앞으로 사실은 대학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학력자들의 이 고용 문제가 아주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랩을 창업해서 이 기술 벤처고 기술 집약적인 벤처이기 때문에 많은 그 석사급, 박사급 연구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랩에는 9명의 박사와 27명의 석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굉장히 많은 그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저희가 이제 고용을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창업했을 때 5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작년 말에 75명, 현재 한 90명 정도의 연구원들과 이제 직원들이 같이 그 첫랩에 R&D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교원 창업, 교수가 꼭 할 필요 있나?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분야는 교수가 꼭 창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되게 유명한 분들이죠. 빌 게이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 그다음에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조차 졸업하지 않고 중퇴를 한 청년 창업자들이죠. 빌 게이츠와 마크 주커버그는 이 하버드 대학을 중퇴했는데 두 사람 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근데 이 엘리자베스 홈즈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해서 이분도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했던 이 벤처는 바이오텍 벤처고요. 이 피 한 방울로부터 모든 질병을 진단하는 그런 뭐 어마어마한 그 비전을 가진 그런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개발했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 회사 자체는 이제 사기극으로 끝나서 지금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책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기극이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연구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바이오텍을 만들 수 있는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얼마든지 아주 젊고 경험이 적은 사람들도 창업을 해 성공할 수 있지만 이런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충분한 그 연구 경험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런 층이 넓은 게 사실은 대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학 교수의 창업이 이 바이오텍이나 이런 나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 MIT의 교수님인데요. 로버트 랑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아직 이제 나이가 많으시긴 하지만 아직 살아계신데 이분이 논문이 1,400편을 쓰셨어요. 엄청나게 보통 100편 정도 쓰면 평생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이 논문이 인용도 엄청 되었습니다. 30만 회 가까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특허를 1,300개 정도를 냈습니다. 특허 많이 냈다고 되게 사회 공헌 많이 한 것인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벤션을 많이 했는데 결국 커머셜라이제이션까지 상용화까지 가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교수님이 발명한 이 1350개의 특허는 본인이 직접 19개 정도의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350개 정도의 회사에 자기의 특허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벤처 기업이 나왔고 이 벤처들 중에는 상당수가 IPO라든지 상장을 했거나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교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사회적인 임팩트가 있던 예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슷하게 스탠퍼드 대학의 스테픈 쿼기라는 교수가 있어요. 69년생이니까 사실 저보다 어립니다.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린데 이 분이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2개의 회사를 상장시켰고요. 3개의 회사를 M&A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시스템이 미국은 훨씬 더 잘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라는 과예요. 하나의 작은 과이지만 1996년에 저희 과 교수님이었던 김선현 교수님이 바이로메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지금 상장사가 돼 있고요. 제가 2009년에 굉장히 나중이긴 하지만 창업을 했었고 그 위에 2013년부터 저희 과 교수님들 5분이 또 창업을 하셨고 몇 분 또 창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작은 과지만 굉장히 최근에 이렇게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는 좀 고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이런 교원 창업이 아주 그렇게까지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바이오 벤처 붐이 또 일으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벤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첫랩이라는 회사의 기술과 첫랩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어떤 그 기술 벤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형 벤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문제는 여러 가지 그 레벨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정의해서 해결하는 게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정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 기업의 형태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금, 돈이 될 수도 있고 인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확보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술 벤처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첫랩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ACGT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DNA 또는 RNA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전자 정보예요. 그래서 세균부터 사람까지 모든 동식물
또 최근에 유행했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까지 모두 이 4개의 알파벳으로 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심플한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쭉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염기쌍으로 이제 유전자가 되면서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더 어렵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유전자는 아마 이걸 보고 이게 뭐다 하고 아마 맞추시는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이런 그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유전자의 서열로부터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사람의 유전자일 수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유전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게 유전자를 우리가 읽어내는 기술은 최근에 발전했는데 그럼 이 유전자를 읽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큰 그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정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뜻이 있는 이런 의미로 바꿔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이제 분야입니다. 생명 정보학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융합형 문제 해결 분야고요. 기본적으로 생명 과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IT, 바이오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 안에는 또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어떤 의미를 해석해내고 그 의미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주 풀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암을 치료한다든지 뭐 아토피를 치료한다든지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된 이유는 2007년을 기점으로 이런 유전자를 읽어내는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 게놈 한 명을 읽는데 보통 1조 원 이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절감되면서 반대로 우리가 엄청난 숫자의 유전자 정보, 엄청난 양의 유전자 정보가 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유전자 정보를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알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생물 분야를 좀 집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유전자 하면 보통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미생물도 똑같은 유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연구할 게 많고 데이터도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분야에서 제가 봤던 거는 이 연구자들이 특히 이 대용량 유전자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의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걸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런 문제를 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솔루션을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갖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의 어떤 연구자가 이런 분석을 하고 싶으면 하드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드웨어가 설치가 필요 없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또 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설치조차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특별한 그런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유전체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그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 연구 분야를 융합해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학, 그 다음에 이런 유전체를 해독하는 분야, 생명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제 IT적인 분야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짬뽕이 돼서 녹아 들어가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희가 이지바이오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사용자를 보시면은 지금 지도에 제가 사용자를 표시했는데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매 시간 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보통 밤에는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아침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로그인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1200명 정도의 연구자가
저희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희가 첫랩에서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2,500회 이상 인용이 돼서 2018년에 미생물학 분야에서 인용이 가장 많이 된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그럼 쓰일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쓰일 수 있는 분야는 이제 감염 진단 분야죠.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가 이제 한참 또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게 돼요. 이 치료를 받는 이 사람 치료를 받게 될 때는 이게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진단 분야에서 새롭게 우리가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유전체를 이용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단 분야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안 됐다, 이 두 가지만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유전체 기반의 진단은 감염이 됐는지, 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코로나19인지, 그리고 역학 정보, 예를 들어서 어제 발생한 환자와 지금 발생한 환자가 같은 균에 감염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진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차세대 진단 기술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를 분석하는 이런 장비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아주 오랜 기간 수련을 한 이런 전문가가 이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클라우드에다가 업로드만 하면은 병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 줄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개발 중인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 진단을 하면서 그 균이 있다 없다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항생제 내성 정보를 준다든지 그리고 역학 정보, 역학도 이제 글로벌 스케일로 우리가 클라우드 형태로 가니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유전체를 이제 시퀀싱을 해가지고 기계로 바로 이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면 다른 나라에 예를 들면은 영국에 있는 그 병원에서 거기 똑같은 서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저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영국에서 온 코로나 바이러스구나.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입니다. 저희가 2016년 통영에서 있었던 이제 콜레라 유행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 첫랩에서 이제 개발해서 지금 그 서비스가 시작된 이지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클라우드 시스템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클라우드로 진단하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코로나19에 특화해서 저희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마찬가지로 장비에서 유전체를 해독하는 장비에서 병원이나 이런 질병관리본부 같은 기관에서 유전체를 해독하게 되면 그걸 업로드를 하면 저희가 이제 요청하는 데이터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제공해서 통계치들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수압을 통해서 샘플링하고 이제 이거를 시퀀싱 하면은 이렇게 아주 자세한 리포트를 주는데 이 리포트는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병원이나 이런 보건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이런 정보를 주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크리티컬한 정보는 역시 이 코로나 균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아니면은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여러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 균이 같은 균인가 다른 균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감염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전에 그 올해 초에 계속 발표했던 것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고요. 여기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77세 한국 환자, 남성 환자하고 이제 59세 여성 환자인데 이 두 분의 이제 분석을 저희 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 했을 때 일단 이 두 분의 바이러스는 달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 역학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이고 이 남자분의 바이러스를 보면은 중국의 우한이나 이제 오만, 중동의 오만, 그다음에 한국에서 나온 바이러스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남자분이 감염된 이 바이러스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순환이 되고 있는,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고, 이 여자분이 지금 감염된 바이러스는 주로 유럽에서 그 서큘레이션 되고 있는 바이러스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10분 안에 이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나 이런 그 병원, 어떤 병원에서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다른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비만, 아토피, 크론병, 치매 이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최근에 환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질병들이 또 뾰족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다 난치병이에요. 아마 주변에 이런 질병 알고 있는 분들 한두 명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놀랍게도 이 질병들이 원인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질병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통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수십 조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심지어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거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데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피부에도 있고 입안에도 있고 소화기를 따라서 주로 있는데 특히 이제 대장에 대부분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미생물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 미생물의 숫자를 보면 사람도 세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세포가 한 30조 개 정도 되는데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38조 개로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이 뭘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보다 미생물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몸에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처럼 병원균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같이 살아왔던 것이고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의 조상부터 다 같이 살던 그런 공생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의 장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많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장기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대변 이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생겼던 질병이 치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하나의 장기로 봐야 된다. 그 정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할 때 어디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얻느냐? 우리가 보는 대변의 3분의 1이 미생물이에요. 세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잘 우리가 정제하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식을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은 유전자를 한 2만 개 정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연구를 해보면 한 사람의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약 300만 개 정도 됩니다. 150배 정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인간보다 훨씬 많은 미생물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미생물의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미생물의 유전자는 바꿀 수가 있어요. 인간의 유전자는 못 바꿉니다. 지금 기술로는.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이 바꿀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은 이 균형 맞는 생태계를 유지해야 돼요. 제가 이제 생태계란 말을 몇 번 드릴 텐데 이게 단순하게 뭐 유익균이 있어요, 유해균이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생태계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요. 그래서 이 개인한테 맞춰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주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인간 유전체와 달리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는 우리가 유전자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질병, 뇌질환까지도 연관이 잘 돼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검사할 때는 이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ACGT로 되어 있는 이 미생물의 유전자를 읽어서 그거를 생명정보학적 기술로 우리가 결국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바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바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고요. 미생물이 섞여 있다. 대변에는 뭐 정말 수백 가지의 미생물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가 섞여 있는 거니까 아무리 복잡하게 장을 봐도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다 계산이 되듯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미생물 생태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어떤 것인가? 제가 앞에서 생태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생태계, 좋은 생태계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의 생물이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세균이 아주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균이 존재해야 되고 또 당연히 유해균은 없어야 돼요. 주로 이제 유익균으로 구성된 이런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간의 대장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의 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포수는 38억 개 정도, 38조 개 정도. 그다음에 가장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수렵채집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수렵채집인들은 인간이 이런 곡식이나 가공식, 그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 위주의 가공식, 그러니까 서구화된 식단을 하기 전에 식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종의 숫자라든지 이 아주 다양성이 높은 이런 좋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균형 있는 생태계, 다양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이게 불균형 생태가 되면 특정한 종이 많거나 유해균이 아주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 종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질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흔히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장에 있는 주요한 미생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것들은 성인에 있어서는 중요한 장내 세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균들은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균은 맞는데 내 안에 부족하면 넣어주는 세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장내 세균들은 최근에 이제 연구가 되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질병의 관련성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들, 간 질환, 그다음에 장 질환들, 염증성 장 질환이나 대사 질환은 이제 당뇨나 비만 같은 것들, 뇌 질환은 치매, 우울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파킨슨병 이런 병들까지 전부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쭉 합쳐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현대병이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관성이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주로 이제 유전체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많이 알게 됐고요. 한 6만 편 정도의 논문으로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학술적인 그런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사람의 대장의 모습인데 가운데 있는 것이 점막이에요. 녹색으로 된 게 점막이고 오른쪽에 사람 세포가 있습니다. 왼쪽에 세균이 꽉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세균들이 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점막을 통해서 사람한테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이런 그 세균과 사람이 만나는 접점이 한 사람당 테니스 코트 하나 정도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면적에서 사람과 미생물이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 쪽에는 면역을 조절하는 세포의 70%가 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면역 조절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질환들은 사실은 다 면역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암도 면역과 관련이 많이 돼 있고요. 치매도 면역과 관련이 돼 있어요. 왜 면역과 관련돼 있냐? 그 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런 질병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우리 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굉장히 우리 장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도 조절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하는 일은 그 면역세포를 조절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모든 질병에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많이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뇌와 장은 이 미주신경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장이 뇌를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작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거는 통과.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2013년 그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날씬한 그런 경우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뚱뚱한 쌍둥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쥐에다 옮기고 날씬한 쌍둥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쥐에다 옮겼더니 똑같은 그 살이 찌지 않는 사료를 주었을 때 이 뚱뚱한 쌍둥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쥐는 뚱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해질 이유는 딱 마이크로바이옴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이런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런 실험 동물에다가 옮겨졌을 때 그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반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좋게 정상적으로 바꿔줬을 때 질병이 완화되거나 예방되는 이런 실험들을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많은 질병, 치매를 포함해서 이런 질병들에서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나 예방, 질병의 예방 가능성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의 건강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키워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내가 갖고 태어난 유전자와 그 다음에 생활 환경, 뭐 담배를 피는 거라든지 먹는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생활 습관 환경이라고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세 번째 원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적극적으로 바꿔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 6, 7년간 제가 하고 있는 이 첫랩이라는 회사의 새로운 문제 해결 분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건강을 보면 이 균형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 또 이제 불균형 상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만약에 불균형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 불균형 상태를 빨리 균형 상태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살아있는 균인데 마이크로바이옴 바꿔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보조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식습관을 바꿔서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마지막은 치료제인데 치료제는 이제 저희 첫랩이라는 회사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된 것이 없어서 치료제가 개발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우리가 질병을 예방한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불균형 상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되면 이런 염증이 생긴다 그랬죠. 이 염증은 장에도 생기고 전신에도 생기고 뇌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염증이라고 하는 반응은 이제 면역계가 좀 이상하게 된 반응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균형 상태를 막아주면 결국 이런 염증으로 가지 않고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를 잘하면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미생물 먹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생물 먹이는 아주 뭐 새로운 제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사람이 먹지 못하고 미생물이 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칼국수를 드신다 그러면 그 국수에 있는 전부는 사람이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장까지 소화를 하면 대장에 이렇게 꽉 차 있는 세균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그 채식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소화를 못하니까 미생물한테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좋아해도 사람이 소화를 또 못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나온 것이 이 미생물 먹이. 저는 이제 맥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오타 억세서블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먹이를 먹지 않으면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 망가진다고 보시면 되고 망가지면 이제 질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빼고. 자, 그러면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인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 미생물 먹이라는 것도 이제 자료가 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수렵채집인들이 먹는 것이 미생물 먹이에요, 다. 이분들은 가공식, 여러분들처럼 밀가루 먹지 않고, 설탕도 먹지 않고, 가공된 식단, 부드럽게 이미 가공된 이런 음식을 먹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먹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미생물도 좀 같이 먹을 수 있게 식단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하려면은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평가하는 이제 것 인사이드라고 하는 이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검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을 장 유형을 이제 PBO 세 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나누는데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저희가 이제 공개했는데 PBO 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PBO 앱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배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설사를 한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입력해서 자기 장의 어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과학자처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이건 빼도 되겠다. 그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우리가 이제 잘 측정을 해서 일종의 그 점수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점수 뭐 1점에서 100점까지 점수가 주어지고 그래서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인을 이제 우리가 수천 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그 지도를 만들었어요. 한국인 장지도. 그래서 보면은 환자인 사람들이 위치하는 곳, 그다음에 정상인들이 위치하는 곳, 정상인 중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로보텔라 수렵채집인하고 비슷한 타입이 있는 곳, 그다음에 그 서구화된 식단을 아주 많이 하는 이 미국인들이 주로 있는 타입, 있는 그 위치, B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은 요 P형하고 이제 B형 중간쯤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아직까지는 미국인들처럼, 미국 사람들처럼 이제 서구화된 식단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이 B형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는 거를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장내 미생물이 그대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 데이터인데 지난 4년 동안 제가 이 한국인 지도에서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제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는 제가 먹는 거에 따라 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변하지만 또 그 안에서 정상인 범위 내에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타입에 따른 어떤 그 프로바이오틱스도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앱에서는 그 배변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기의 하루의 어떤 기분, 그 다음에 그 배변을 할 때 이제 배변의 어떤 상태인지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의 배변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점수화되고, 그래서 이 점수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나서 자기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는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먹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설사 횟수나 복통 횟수가 줄어야지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기를 바꿨어요. 채식을 좀 많이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배변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같이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걸 열심히 하게 되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음식, 뭐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맞는 음식인데 이런 것들도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를 보게 되면은 점수가 2주 동안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시기나 프로바이오틱 섭취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누구나 이렇게 사실 과학자가 돼서 자기 몸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떻게 갖고 있는 지금 문제 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는 결국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검사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앱을 통해서 배변을 이제 정보를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조절은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식이 조절, 이런 것들 같이 잘 병용해서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것들 찾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질병을 예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첫랩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그 기술들, 플랫폼 기술을 저희가 이제 프리시전 텍소노미 디스커버리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의 기술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분야가 이제 치료제 분야이고, 치료제 분야는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항암제 분야,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IBD 분야, 그다음에 간, 그다음에 신경질환, 이런 쪽으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태어날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없어요. 근데 태어나서 바로 형성되고, 생후 6개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산모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여러 가지 질병하고 연관성이 깊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때부터 이 관리해야 되는,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헬스케어적인 측면에서 이 산업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분야라는 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